안녕하세요.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 달라지는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이게 대체 뭡니까? 막내 준호가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소리쳤다. 마당 구석 장독대 밑을 파내던 중 묵직한 쇳덩이가 햇볕을 받아 반짝였다. 금빛으로 번쩍이는 순간 모두의 눈동자가 동시에 그 물체에 꽂혔다. 큰아들 민수는 놀란 얼굴로 그것을 들어 올리며 거칠게 말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금부치가 맞는 거냐? 이런 게 왜 우리 집 장독대 밑에 있었단 말이냐? 둘째 병호가 다가오며 금부치를 유심히 바라봤다. 형님, 장난치는 거 아니지요? 내가 보기엔 진짜 금덩이 같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니에요. 그 옆에서 형수 영숙은 순간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바로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며 표정을 감췄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햇볕이 너무 강해서 눈을 찡그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욕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준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다시 묻는다. 형님, 이거 혹시 조상님들이 묻어두신 거 아닐까요? 전쟁통에 금부치를 숨겨놨다는 얘기, 옛날에 어머니한테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 순간 형제들의 머릿속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김씨 할머니의 모습이 스쳤다. 매서운 바람이 불던 겨울날 장독대 앞에서 홀로 항아리를 정리하시던 모습, 허리가 구부정한 채로도 손끝은 늘 분주하셨고 그때마다 집안 살림은 이렇게 땅과 장독이 다 기억해주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민수는 굳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귀한 걸 왜 말씀도 안 하시고 장독 밑에다 묻어두셨단 말이냐. 병호는 곧장 받아쳤다. 어머니가 안 알리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혹시 집안에 화가 생길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라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뭔가 뜻이 있는 게 아닐까요? 말끝이 흐르자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번졌다. 금부치를 쥔 민수의 손은 묵직했고 형제들의 눈빛은 점점 더 욕망과 의심으로 번졌다. 그 와중에도 영숙은 입을 다문 채 눈동자를 바닥으로 떨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다. 이게 진짜 금이라면 내 아들들이 장손이니 당연히 우리 몫이어야 해. 이건 놓치면 안 돼. 준호는 긴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우리 솔직히 말해서 이 금부치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알고 나눠 가져야 할까요?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번쩍했다. 무슨 소리야, 준호. 이건 우리 집안의 것이 분명한데 경찰에 신고라니. 그건 남 좋은 일 시키자는 거냐? 병호는 곧바로 맞섰다. 아닙니다, 형님. 너무 성급하게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집안 보물이 맞는지도 아직 확실치 않고 혹여 다른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우리 같은 총구석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소문이라도 돌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제들 사이에 팽팽한 기운이 흘렀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목소리는 높아지고 눈빛은 날카롭게 부딪혔다.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욕망은 아무 말 하지 않은 영숙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저 금부치를 손에 넣을 방법은 분명히 있어. 애 아빠는 너무 우직해서 결국 동생들한테 휘둘릴 테고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하늘은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고 마당 위 장독들은 길게 그림자를 들이었다.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장독대에서 흙냄새와 장맛이 섞여 퍼져나갔다. 그러나 그날의 공기에는 다른 날과는 다른 비린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비밀이 드디어 땅 위로 솟구쳐 오르며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는 듯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영숙의 발끝이 장독대 쪽으로 천천히 옮겨졌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립시다. 이거 우리 집안에서 나온 거 맞으니 우리 형제끼리만 잘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가 입술을 굳게 다물며 말을 이었다.
밖으로 새 나가면 동네 사람들 달려들 테고 자칫 잘못하면 세무서까지 들이닥칠 수도 있어요. 민수는 주름진 이마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다고 우리끼리 욕심내다가는 더 큰 화가 올 수도 있다. 어머니가 왜 장독대에 이런 걸 묻어두셨는지 그 뜻부터 먼저 알아야 하지 않겠냐. 막내 준호는 불쑥 고개를 들었다. 형님 말씀도 맞지만 그 뜻이야 이미 사라진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지요. 저는 솔직히 빚이 많습니다. 이 금부치로 조금만 숨통이 트였으면 합니다. 그 말에 민수의 얼굴빛이 굳었다. 내가 또 돈 문제냐, 준호야? 내가 맨날 허투루 쓰는 버릇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소용없다. 이 귀한 걸 내 빚 갚는 데 쓰자고. 그건 절대 안 된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빚도 결국 우리 집안 체면과 연결된 문제 아닙니까? 제가 무너져서 동네에서 욕 듣는 게 형님 자존심에는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둘 사이에 불꽃이 튀듯 날 선 기운이 흐르는 순간 영숙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여보, 둘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아무리 형제끼리라 해도 욕심이 지나치면 안 돼요. 어머님께서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겉으로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의 뜻을 핑계 삼아 서로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뿐이야. 결국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겠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손을 써야 해. 병호는 형수의 말에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말씀이야 옳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만 돌아가나요? 어머니 뜻은 뜻이고 지금 이 금부치는 눈앞에 있는 현실 아닙니까? 나눠 가져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피가 갈라질 겁니다.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안 된다. 이건 우리 집안의 보물이자 유산이다. 나눠 먹자고 소란 피우는 순간 집안은 끝장이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고 장독 위로 그림자가 겹겹이 드리워졌다. 바람이 스치며 장독 뚜껑을 덜컥거리자 모두의 가슴은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조여왔다. 그날 밤 영숙은 부엌에 홀로 앉아 금부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 몰래 자신이 치마 속에 숨겨둔 작은 덩어리였다. 불빛에 반사되는 금빛은 그녀의 눈동자를 더욱 욕망으로 가득 채웠다. 내 아들들이 장손인데 왜 이 귀한 걸 동생들이랑 나눠야 하지? 장손은 집안을 잇는 존재야. 이건 당연히 우리 몫이다. 어머님도 살아계셨다면 분명 아셨을 거야. 영숙은 조용히 금부치를 단단히 싸서 항아리 속 깊숙이 다시 숨겼다.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뚜렷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 금부치 절대 내 손에서 놓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형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둘째 병호가 장독대 앞에 서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제보다 금부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제 착각입니까? 민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괜한 소리를 하는 거다. 내가 어제 밤새 집안에 두고 잠도 못 잤다. 줄어들다니 그런 헛소리는 하지 마라. 하지만 막내 준호가 조심스럽게 나섰다. 형님, 저도 어제랑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덩어리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건가? 순간 영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부엌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모른 척 밥상을 차리며 태연한 얼굴을 했다. 하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이 눈치 빠른 것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바로 들통나겠구나. 하지만 절대 내 손에서 빼앗기게 두진 않아. 그때였다. 마당을 지나던 마을 무당순의 아지매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장독대를 빤히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에 붉은 천을 두른 채 낮고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집 장독대 어제부터 기운이 심상치 않구먼. 흙 속에서 나온 게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어라. 형제들이 동시에 놀라서 바라보았다. 민수가 나섰다. 순의 아지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오래된 쇳덩어리일 뿐인데요. 순의 아지매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그건 조상님이 목숨 걸고 묻어둔 거다. 보물이라 하기엔 무겁고 저주라 하기엔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하지만 욕심내면 집안이 쪼개질 것이다. 분명히 말하마. 그 안에는 금붙이보다 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네. 병호가 코웃음을 쳤다. 아지매, 괜히 사람 겁주지 마시오. 금붙이든 뭐든 이제 우리 손에 들어온 건데 무슨 저주라뇨. 그러자 순애 아지매의 눈빛이 번뜩였다. 내 말 안 믿어도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이 장독 밑에 단순히 금만 묻어두셨을 리 없다. 그분은 집안을 지키려 늘 마음을 졸이던 분이었으니까. 민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굳은 손, 겨울밤 장독대 앞에서 혼잣말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설령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미 나온 걸 다시 묻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순애 아지매는 마른 손을 흔들며 낮게 말했다. 묻을 수 없거든 지킬 일이다. 욕심이 생기면 그것이 바로 집안의 재앙이 될 게다. 그 말이 끝나자 마당에 싸늘한 바람이 불었다. 장독 뚜껑들이 덜컹거리며 서로 부딪혔고 형제들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번졌다. 그날 밤 영숙은 남몰래 항아리 속에서 금붙이를 꺼내 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금빛은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저 무당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건 우리 아들들 몫이다. 내가 아니면 지킬 수 없어.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조차 몰랐다. 그 장독 속 깊은 곳,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곳에 더 무거운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형님, 저는 정말 이상합니다. 분명 어제 본 금붙이보다 줄어들었어요. 혹시 누구라도 손댄 게 아닌지. 둘째 병호의 말에 마당은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막내 준호가 눈을 부릅떴다. 둘째 형, 그 말은 결국 형님이나 제가 훔쳤을 수도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병호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다. 아니다, 준호야. 내가 아니라면 형님 쪽 아니겠냐는 거다. 나도 형님을 의심하기 싫지만 이건 너무 이상하단 말이다. 민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내가 지금 나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냐? 어머니 산소 앞에서 감히 그런 모욕을 할 수 있냐? 형제들 사이에 고함이 높아지자 영숙은 급히 나섰다. 여보, 둘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제발 진정하세요. 금붙이 같은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십니까? 그러면서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봤을 때 그거 금붙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된 노쇠 덩어리일 뿐이에요. 빛이 나서 순간 착각한 거지요. 제가 어제 직접 만져봤는데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말에 병호와 준호의 얼굴에 혼란이 스쳤다. 형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 무게와 반짝임을 다 봤는데요. 준호가 항의하듯 물었다. 그러나 영숙은 태연하게 손사래를 쳤다. 사람 눈은 속기 마련이지요. 어머님도 살아계셨을 때 늘 그러셨잖아요. 겉보기에 번쩍이는 게 다 귀한 건 아니라고. 저는 그게 그냥 헛개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를 두둔했다. 그래, 영숙 말이 맞다. 어머니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괜히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당분간은 이 일 언급하지 말자. 그러나 병호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형님, 형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믿기 어렵습니다. 똑같이 본 사람이 셋인데 어떻게 형수님 혼자만 다르게 본 겁니까? 이건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합니다. 순간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굳어졌다. 둘째 도련님, 그럼 제가 거짓말한다고 의심하시는 겁니까? 형님 체면도 있고 이 집안 어머님 뜻도 있는데 며느리 된 제가 감히 그런 일을 꾸민다고 생각하십니까? 준호는 두 손을 불끈 쥐며 말했다. 형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함부로 모욕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집안이 흔들릴까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균열은 깊어지고 있었다. 병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준호는 초조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민수는 체면을 지키려 아내의 말에 기대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저녁이 내려앉자 마당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묘하게 싸늘했다. 바람이 스치며 장독 뚜껑이 덜컥거릴 때마다 형제들의 가슴 속에 불안과 의심은 점점 더 깊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영숙은 몰래 금부치를 꺼내 들었다. 촛불에 비친 금빛이 그녀의 얼굴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래, 저것들은 내 눈을 속이라 하겠지. 하지만 이 금부치는 진짜다. 내 손에 있지 않는 한 이 집안은 끝내 평안할 수 없다. 나는 지켜낼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녀조차 몰랐다. 그 욕심이 집안의 균열을 더욱 벌리고 더 큰 비밀을 끌어올릴 줄은. 이건 뭐지? 깊은 밤, 막내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을 서성이다가 부엌 쪽에서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조심스레 다가간 그는 항아리 뚜껑 사이로 흘러나온 천 조각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묵직한 금부치가 손에 걸려 나왔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준호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이럴 수가, 형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거짓이었단 말이냐.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금부치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형제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그것을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형님, 둘째 형, 이게 뭡니까? 어제 형수님께서 노쇠 덩어리라고 하셨던 게 이겁니다. 제가 부엌 항아리 속에서 직접 꺼냈습니다.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했어? 항아리 속에서 나왔다고? 병호는 분노로 눈이 번쩍이며 형수 쪽을 바라봤다. 형수님, 대체 어쩐 겁니까? 저희를 속이신 겁니까? 어제는 금이 아니라고 큰 소리 치시더니 이렇게 숨겨두고 계셨다니.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애써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저 착각한 거예요. 빛 때문에 눈이 속은 줄 알았지 일부러 숨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병호는 냉혹하게 잘라 말했다. 형수님,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어제부터 금부치가 줄어든 것 같다고 했을 때부터 수상했습니다. 결국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민수는 두 손을 부르르 떨며 아내를 바라봤다. 영수가, 이게 사실이냐? 내가 어제 금부치를 숨긴 거냐? 영숙은 눈물이 고인 채 고개를 저었다. 여보,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집안을 위해 괜히 욕심부리다 싸움 날까봐 그래서 잠시 치워둔 것뿐이에요. 준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형수님, 집안을 위한다면서 왜 혼자 몰래 챙깁니까?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영영 모른 채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수는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떨궜다. 형수의 변명을 믿고 싶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병호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이를 갈았다. 형님,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금부치는 형수님 손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셋이 공평히 나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은 더 이상 형제의 집이 아닙니다. 그 말에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복잡하게 얽혔다. 준호는 숨이 거칠게 오르내리며 두 형을 번갈아 보았다. 그때 장독대 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다시 울렸다. 바람이 불자 장독 뚜껑들이 연달아 흔들리며 부딪혔다. 세 형제의 가슴 속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조상이 지금 이 순간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압박감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영숙은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들켰다고 해서 물러설 내가 아니다. 이건 장손의 몫이다. 끝까지 내 손에 쥐고 말겠다. 얘들아, 그 싸움 당장 그만두어라. 굵은 목소리가 마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삼형제가 동시에 고개를 돌리니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마을 어른방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노인의 눈은 장독대와 탁자 위 금부치를 번갈아 보며 매섭게 빛났다. 민수가 서둘러 다가가 두 손을 모았다. 어르신, 이게 대체 뭔지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끼리 도저히 갈피를 못 찾겠습니다. 박 노인은 지팡이로 장독대를 꾹 짚으며 낮게 읊조렸다. 그래,
드디어 드러났구먼. 내 어머니, 김씨 할망이 전쟁통에 저걸 묻어둔 거야. 세 형제의 얼굴에 동시에 놀람이 번졌다. 어머니가 전쟁통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땐 인민군이 쳐들어오고 마을이 불타고 남정네들은 끌려가던 시절이었지. 그 와중에도 김씨 할망은 이 집안만은 지켜야 한다며 장독대 밑에 가진 걸 몽땅 묻어두었어. 금붙이라고 해봤자 몇 개 되지 않지만 그때는 쌀 한 대박보다 귀했으니까. 병호는 숨을 삼키며 노인을 바라봤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이 금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했다는 뜻입니까? 그러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김씨 할망은 욕심을 경계하던 분이었어. 너희 기억 못하겠지만 늘 그러셨잖아. 눈에 보이는 건 다 사라진다. 남는 건 사람의 마음뿐이다. 저 금붙이는 너희를 먹여 살리라고 묻어둔 게 아니라 혹여 집안이 흩어질까봐 묻어둔 거다. 순간 세 형제의 가슴 속에서 전율이 일었다. 금빛의 무게가 욕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다. 영숙은 이를 악물며 나섰다. 어르신, 그래도 이렇게 나온 걸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들이 장손인데 당연히 이 금붙이는. 박 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며느리,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알았다. 김씨 할망이 가장 경계한 게 바로 그거다. 재물에 눈이 멀면 피부치도 원수가 된다고 늘 말씀하셨다. 내가 만약 저 금붙이에 집착한다면 내 자손들에게 화가 갈 거다. 민수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형제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것도 모자라 아내의 욕심이 드러난 것 같아 고개를 떨구었다. 준호와 병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형제애가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순의 아지매가 천천히 다가와 금붙이를 내려다보았다. 맞아. 박 어르신 말씀이 옳아. 저건 집안을 일으키는 씨앗이 아니라 집안을 시험하는 불씨다. 조상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 찢기면 저 금붙이는 결국 너희를 집어삼킬 거야. 장독대 위로 석양이 길게 들이우며 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그러나 그 빛은 더 이상 재물의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집안을 삼킬 불길처럼 서늘하고 무거운 기운으로 번져갔다. 세 형제의 가슴 속에 똑같은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정말 이런 걸 원하셨을까? 아니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묻어두신 걸까? 그러나 욕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영숙의 눈빛만은 더 깊어졌다.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없어. 장손의 몫은 반드시 우리 집안이 가져가야 해. 끝까지. 형님,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병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마당을 울렸다. 그는 금붙이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몫이지 형수님 혼자 숨겨둘 물건이 아닙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둘째 형 말씀이 옳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믿고 싶었지만 형수님이 거짓말하신 건 사실 아닙니까? 이대로 두면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형님, 결단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민수는 얼굴빛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아내와 동생들 사이에서 그의 시선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나도 안다. 안다만 어떻게 내 어머니의 뜻을 무시할 수 있겠느냐. 이걸 나눠 가진다는 게 정말 옳은 일인지 내 마음도 혼란스럽다. 영숙이 다급히 나섰다. 여보, 왜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우리 아들들이 장손인데 당연히 이어받아야지요. 어머님께서도 분명 그렇게 바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동생들 눈치를 보십니까? 병호의 눈이 불길처럼 번쩍였다. 형수님, 그 말씀은 결국 우리더러 집안에서 밀려나라는 뜻입니까? 저희도 어머니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둘째 도련님, 저는 단지 장손의 도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집안의 제사와 뿌리를 잇는 건 늘 장손 몫이 아니었습니까? 영숙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오만이 숨어 있었다.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형수님, 장손이면 다입니까?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무당 아지매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저 금부치에 집착하면 집안이 무너진다고. 민수는 눈을 감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마음속 갈등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러나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현실적인 무게가 서로 부딪히며 그를 올감했다. 병호는 목소리를 높였다. 형님, 이제는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이 금부치를 형수님 손에 맡겨두면 우리 집안은 끝입니다. 제가 말했지요? 공평하게 나누자고. 그게 아니라면 저도 더는 형님을 형님으로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말끝은 칼날 같았다. 순간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장독대 위 장독들이 덜컥거리며 흔들렸고 저녁 하늘의 붉은 빛이 마당을 피바다처럼 물들였다. 영숙은 눈을 치켜뜨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둘째 도련님, 막내 도련님. 아무리 형제라도 도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사를 이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두 분이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순간 준호가 더는 참지 못하고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다. 형님, 형수님,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언제까지 눈 감으실 겁니까? 지금이라도 금부치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어머니 뜻대로 하자고 결단 내려주십시오. 민수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어느 쪽에도 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세 사람의 눈빛이 탁자 위 금부치에 동시에 꽂혔다. 마치 그것이 집안의 피와 살을 나누는 심판대라도 되는 듯 숨조차 막히는 긴장감이 마당을 짓눌렀다. 형님, 잠깐만요. 이거 좀 보십시오. 준호가 금부치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 눌려있던 낡은 천 조각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세월의 발의 글씨가 희미했지만 분명 붓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병호가 재빨리 집어들었다. 이게 어머니 글씨체 아닙니까? 어렸을 적에 보던 그 글씨 맞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리며 천 조각을 붙잡았다. 거친 손끝에 스치는 필체는 낯설지 않았다. 그는 눈을 꾹 감았다가 천천히 읽어나갔다. 내가 이 금부치를 장독 밑에 묻는 것은 후손들에게 재물을 남기려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 닥쳐도 집안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기 위함이다. 그러나 만약 이 금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집안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뜻일 것이다.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고 병호와 준호의 얼굴에는 충격이 번졌다. 시험대라니 어머니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묻으신 겁니까? 병호가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영숙이 급히 말을 끊었다. 그런 글씨야 누구라도 흉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월이 오래돼서 제대로 읽히지도 않잖아요. 괜히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거지 진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분명 어머니 글씨다. 내가 어릴 적 서당 다닐 때 어머니께서 밤마다 연습하시던 그 글씨체 틀림없다. 준호는 두 손을 떨며 입술을 깨물었다. 형님, 그렇다면 우리 지금 어머니 시험 앞에 서 있는 겁니까? 욕심을 버리느냐, 아니면 욕심에 눈이 멀어 집안을 갈라놓느냐. 그 말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지만 영숙은 눈을 부릅뜨며 매섭게 맞받아쳤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도리는 도리입니다. 장손이 제사를 이어야 한다는 건 집안의 법도 아닙니까? 금부치는 핑계일 뿐이고 결국 누가 제사를 이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제사와 집안의 권한은 우리 아들들이 이어받아야지요. 병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형수님,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남기신 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려 했다고. 그런데 지금도 권한, 권력 그런 소리만 하시니 어머니 뜻을 땅에 짓밟는 겁니다.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다. 맞습니다. 형수님이 계속 욕심을 부리신다면 어머니, 유언이 아무 의미 없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금부치와 이 글을 모두 가족 앞에 내놓고 어머니 뜻대로 해야 합니다. 민수는 양쪽에서 쏟아지는 말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내를 향한 애증, 동생들을 향한 책임,
어머니의 뜻에 대한 혼란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손에 쥔 천 조각을 꼭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어머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남기셨습니까? 피부치끼리 이렇게 으르렁대며 갈라서라는 뜻이었습니까? 그때 장독대 위에서 또 다른 낡은 조각이 떨어졌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 항아리 속 흙 사이에서 삐져나온 것이다. 아직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그것은 모든 진실을 드러낼 마지막 열쇠였다. 형님, 잠깐만요. 여기 뭔가 더 있습니다. 준호가 항아리 속에 손을 넣어 꺼낸 것은 세월의 사가,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었다. 종이는 금붙이의 흙먼지와 함께 달라붙어 있었고 손끝에서 바스락거렸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펼쳤다. 글씨는 희미했지만 한자 한자 분명히 김씨 할머니의 필체였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읽어나갔다. 재물은 잠시 눈을 가리지만 재산은 집안을 지킨다. 내가 바라보는 종소는 피로 이어진 장손이 아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집안을 굳세게 지킬 그 아이, 막내 준호에게 제사를 잊게 하라. 순간 마당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바람이 멎은 듯 장독대마저 숨을 죽였다. 병호의 눈이 크게 뜨였다. 어머니 말씀이 막내에게 제사를 맡기라고 하신 겁니까? 준호는 믿기지 않는 듯 몸을 굳혔다. 저라고요? 저는 장손도 아니고 늘 형님들 뒤에서 부족한 막내였는데 어머니가 저를. 민수의 얼굴빛은 시퍼렇게 질려갔다. 손에 쥔 종이가 떨려 글씨가 흔들릴 정도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장손이 아닌 막내에게 제사를 잊게 하라니. 이건 어머니가 우리 장손 가문의 법도를 거스르신 게 아니냐. 그때 영숙이 비명을 내지르듯 외쳤다. 안 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떻게 막내에게 제사를 맡기신단 말입니까? 우리 아들들이 장손인데 집안의 뿌리를 이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저희 쪽입니다. 병호는 냉혹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잘라 말했다. 형수님, 이제 더는 변명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친필이 증거 아닙니까? 어머님은 이미 장손만을 집착하는 세습을 끊으려 하신 거예요. 막내가 집안을 지킬 사람이라고 판단하신 겁니다.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저는 그저 집안에서 늘 무시당하고 부족하다고 꾸지람만 듣던 막내였는데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겁니까? 민수의 두 눈은 핏발이 서며 번뜩였다. 안 돼.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머니가 순간 착각하신 거다. 장손의 도리를 막내에게 맡기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종이 위 글씨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남아 있었다.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집안을 굳세게 지킬 그 아이. 그 문장은 마치 살아있는 목소리처럼 세 형제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럴 수가, 내가 그렇게 애써 지켜온 건데 결국 어머님 뜻은 우리와 상관없는 거였단 말이야. 마당 위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저녁 햇살은 서쪽으로 기울어 장독대를 붉게 물들였고 형제들의 그림자는 서로 얽혀 있으면서도 한없이 멀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진실은 남은 한막을 통해 더 큰 고통과 결단을 요구하고 있었다. 난 못 믿겠다. 이건 거짓이다. 누군가 꾸며낸 글일 뿐이다. 민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손에 쥔 종이가 바스라질 듯 구겨졌고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며 핏발이 서 있었다. 병호가 단호히 맞섰다. 형님,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어머니의 글씨를 우리가 모를 리가 있습니까? 저 필체, 그 힘 있는 획, 어릴 적부터 똑똑히 기억합니다. 거짓이라 우기신다면 결국 형님 스스로 어머니를 부정하는 겁니다.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다. 형님,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눈에 들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마음을 보고 계셨던 거라면 그 뜻을 거스르는 건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았다. 그의 곁에서 영숙은 치마폭을 부여잡고 울먹였다. 여보, 우리 아들들이 장손인데 어머님이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 박 노인이 지팡이를 땅에 힘주어 내리쳤다. 민수야,
내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내가 제일 잘 알지 않느냐. 재산엔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고 늘 집안의 화목만을 바라셨던 분이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장손만 고집하지 않으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는 거다. 순의 아짐에도 낮고 굵은 목소리를 보탰다. 내가 보기에도 내 어머니의 말씀이 옳다. 장손이라는 이름에 매달려 집안을 무너뜨릴 게 아니라 진정 집안을 지킬 자에게 맡기라는 뜻이지. 그것이 조상의 바람이고 하늘의 뜻이다. 민수의 어깨가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제가 장남으로 태어나 집안을 지켜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뜻은 달랐군요. 제가 틀린 겁니까? 제 삶이 다 잘못된 겁니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형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형님, 아닙니다. 형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형님이 계셨기에 저도 집안의 막내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뜻이 저를 세운다 한들 저는 형님 없이 설 수 없습니다. 형님이 인정해 주셔야 제가 어머니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병우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형 곁에 다가섰다. 맞습니다, 형님. 우리 모두가 어머니의 자식 아닙니까? 어머니의 뜻을 따르는 게 결국 형님의 체면을 지키는 길입니다. 민수는 흐느끼며 땅바닥에 엎드렸다. 손에 쥐었던 편지가 눈물에 젖어 바스러졌다. 어머니 불효자 아들, 이제라도 뜻을 받들겠습니다. 막내 준호에게 제사를 잇게 하겠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집안을 찢을 뻔했습니다. 영숙은 옆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어머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자식들만 생각하다가 집안을 해칠 뻔했네요. 이제라도 뜻을 알겠습니다. 준호는 두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깊이 절했다. 형님들, 제가 부족하더라도 어머니 뜻대로 집안을 지켜내겠습니다. 두 분이 늘 제 곁에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장독대 위로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흩날렸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영혼이 안도하며 흩어지는 듯했다. 해가 기울며 마당은 황혼빛에 잠겼고 세 형제의 그림자는 겹쳐져 하나로 이어졌다. 몇 달이 흐른 뒤 시골집 마당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장독대 위에는 햇살이 은은히 내리쬐었고 바람이 불면 뚜껑들이 덜컹거리며 옛날처럼 평범한 하루의 소리를 냈다. 준호는 장독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로 번지며 마치 어머니의 숨결처럼 따뜻하게 마당을 감쌌다.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제사를 잇겠습니다. 부족한 아들이지만 형님들과 함께 집안을 지켜내겠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준호 곁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늘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의 고집스러운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묵묵한 인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야, 내가 틀렸다. 장남으로서 집안을 지키는 게 내 몫이라 여겼지만 결국 집안은 한 사람 힘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더구나. 내가 어머니 뜻을 따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병호도 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담담히 말했다. 우리가 한때 욕심에 눈이 멀어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지만 다 지나고 보니 결국 남는 건 형제뿐이더라. 이제 다시는 그날처럼 소리치고 싸우지 맙시다. 영숙은 한 발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욕심을 뉘우치듯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고 조용히 절만 올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씁쓸함과 함께 조금은 후련한 안도감이 어려 있었다. 장독대 앞에서 세 형제와 큰며느리가 함께 절을 올리자 마당 위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분했다. 바람은 잔잔했고 장독들은 더 이상 불길한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뜻은 마침내 실현되었고 집안은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돈과 재물은 눈을 현혹하지만 결국 집안을 지탱하는 힘은 욕심이 아니라 화합과 믿음입니다. 조상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욕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장독대 속 금부치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더 중요한 유산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조상들이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라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가족 간의 다툼과 오해는 피할 수 없지만 결국 남는 건 같은 뿌리를 가진 혈육입니다. 때로는 내려놓음이 가장 큰 용기이자
진정한 지킴이의 기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고 생각하게 만드는 가족 이야기,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